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기습인데요. 태극기를 든 사람들, 오늘도 특별한 분을 찾아봤습니다. 저희 VOM 방송에서는 현장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을 모셔서 인터뷰하기도 하는데 태극기를 든 사람들 시리즈를 현장 라이브로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분은 저희가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기도 하고 또 스튜디오로 모셔오기도 힘든 분이에요. 그래서 지리산까지 직접 내려왔습니다. 지리산 인월 지산 의원 홍성주 스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스님 이거 인터뷰 굉장히 어색하시죠? 예, 진짜. 지금 얼굴이 밝게지셨어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여기 5번째 찾아오는 곳이에요. 저한테는 우리 그 홍 스님이 낯선 분이 아니고 익숙한 분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 저는 마음이 편한데 선생님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긴장을 좀 풀어주는 어떤 그런 멘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여기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예, 예. 선생님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되셨어요? 저기 이승만 학당 TV에서 그 이영훈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강연을 하시면서 언급한 책이거든요. 이제 저의 요즘 좀 그 고민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 나는 누구인가? 한국인 홍성주. 예, 지금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뭐 유명한 분이라든지 이런 인기인이라든지 그런 분 아니지만 한국 역사에서 확실히 의미를 발견하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라서 저는 오늘 이 인터뷰가 참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조그마한 그 지산 의원 이 병원은 전라북도 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거의 90% 정도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이 병원에 이렇게 프랜카드를 크게 붙였던 분이에요, 작년에. 예. 어떤 제목이었죠? 내용이 좀 그 프랜카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좀 너무나 좀 화가 나고 좀 분개한 마음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어떤 그 언론이나 이런 것들만 듣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라 막 이렇게 동조하고 그럴 수 있는데 좀 충분히 이게 탄핵 과정부터 그랬잖아요. 국회에서 이렇게 그 탄핵 소추 발의 과정부터도 그 신문 쪼가리 그 기사들을 증거로 해가지고 탄핵 소추를 했고 그런 막 그 휩쓸리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면서 잠깐 좀 멈추고 생각 좀 해보자. 그 다음 구절이 있었어요.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예. 그 밑에는 또 뭐라고 적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그 프레카드, 그 대형 프레카드를요 직접 붙이셨어요? 이제 그 제작을 해가지고 좀 붙여달라고 하니까 뭐 정치적으로 뭐 이제 좀 이렇게 다른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이런 저기는 자기들이 붙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비 오는 날인데 가운 입은 채로 의사 가운을 입고 옥상 올라가서 그 거대한 붙였죠. 프레카드를 직접 붙이셨대요. 그때가 2017년 3월이니까 참 추울 때였죠, 아직까지. 예, 그날 그 이 업체에서 붙여주질 않아서 직접 붙였어요. 근데 병원 문 닫을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계속 환자들은 찾아왔습니까? 뭐 이제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죠. 어떤 그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막 그 인민 재판하듯이 사실과 팩트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려고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든가 어떤 친근감을 갖고 있었다든가 이제 그런 건 아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이나 그동안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호의적인 그런 저기를 가지고 지켜봐 왔었거든요.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을 그런 식으로 확 마녀사냥하듯이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분개한 나머지 뭐 이제 다른 건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붙이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이나 이제 이 앞에 이제 그 택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좀 반감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항의하신 분은 없었어요? 와서 이제 항의도 하고 그랬죠. 소리도 질러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 아닌 걸 보면은 홍승규 선생님이 여기서 20년 하셨나요? 예. 제가 사실은 이곳으로 오는데 서울에서 오는데 거의 4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이제 선글라스를 금방 벗어서 여기 아직까지 이렇게 아직까지 표시가 나는데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지만 참 먼 곳이에요. 이 시골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상당히 유지가 되신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별로 그러니까 지금 의사생활 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으셨네요. 그렇죠. 근데 더 인상적인 것은 그 프레카드를 그대로 떼갖고 가서 서울에서 또 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작을 할 때 두 개를 주문을 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제 병원에다 붙이고 하나는 토요일 그 태극기 집회 들고 가가지고 이제 뭐 앞에다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그쪽은. 그래서 거의 이제 제가 알만한 사람들 몇 분 모아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들었죠. 제가 그 사진을 몇 장 찍었었어요. 너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예. 그때 너희가 누구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을 지칭을 한 건데 그러니까 항의를 한 분 중에 저한테 이제 그런 원장님 좀 너무 말하자면 표현이 너무 좀 위압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감히 너희가 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면서 좀 문구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좌파들은 훨씬 더 세게 하잖아요. 무슨 타도하자 막 그러는데 거기에 비하면 점잖은 거 예. 아닌가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운동권 출신이었죠. 예. 예. 감옥도 갔다 오셨나요? 감옥 유치장 신세는 이제 몇 번 졌는데요. 정식으로 좀 감옥을 간 것은 한참 2000년도에 의학분업 때문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의대를 졸업하셨는데 학생 때도 운동권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의사로서도 상당히 운동권이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참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처음 이제 인연이 된 것은 통영의 딸 예전에 오길남 박사의 그 따님들과 사모님을 구출하는 그 통영의 딸 구출 운동 잃어버린 딸들 오해원 교환 그 전시회를 할 때 연락이 됐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조그만 병원 그 1층 숙소에 가면 그때 그 전시물들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늘 주무실 때도 보시는 거예요. 특별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작은 이 병원 말고도 서울에 있는 병원들, 동지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막 이렇게 확산시키는 일도 하셨어요. 굉장히 용감하시죠. 분명히 운동권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잖아요.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에 처음부터 발벗고 나서 주셨거든요. 그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제 오길남 박사에 대한 얘기를 우연히 신문에서 그때 조선일보인가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읽고서 그 책을
이제 구해서 한번 읽어보았는데 너무나 이렇게 가슴 아프고 또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길란 박사도 일종의 이제 운동권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독일에서 예, 예. 민건 활동을 하셔서 독일에서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죠. 대한민국 그 당시 박정희 정권과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아주 많이 싸우신 분이죠. 예, 예.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이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추구가 결국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북한에다 이렇게 유폐시키는 그 지옥에다 유폐시키는 어떤 그런 이제 말하자면 현실을 초래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뒤늦게 이제 말하자면 북한의 현실을 보고서 그걸 깨닫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어떤 고통스러운 그 더군다나 자기 사랑하는 딸들과 아내를 북한에다 그대로 놔두고 독일로 다시 나와가지고 한 5년에 걸쳐서 그 아이들 구원을 위해서 그 독일 시민단체들 막 자기 또 동지들이죠. 동지들 만나서 북한 가보니까 실제가 그게 아니더라. 우리 가족 좀 저기 하기 위해서 좀 같이 좀 저기 좀 도와달라. 윤희상도 윤희상 그래서 씨, 예, 예. 윤희상도 막 찾아가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오길란 박사가 매달린 사람이 윤희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우리 오길란 박사의 어떤 그 청을 아주 냉정하게 걷어찬 사람이 저기 윤희상이었죠. 이제 그런 과정을 그린 어떤 이제 자전적인 수기죠. 그 책을 읽어보고 그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뭐 이제 운동권으로서 이런 이야기는 정말 우리 운동권 후배들이 좀 다들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제 말하자면 그 뒷면에 그 저자와 인쇄 뭐 보면서 총장님께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겁니다.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지금 이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시작할 때 제가 전화 드렸어요. 아, 스님 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너무나 이익입니다. 같이 좀 하시죠. 저희 매달 후원금도 좀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운동권 출신 중에 이번에 태극기를 든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아주 좀 외롭지 네. 않으세요? 저 같은 사람은 그 지금은 이제 운동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제 완전히 그 저희 이 선후배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지금 있는 왕따 되셨어요? 신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의약분업 투쟁 과정에서 그때 말하자면 내가 상대하는 그 저쪽 상대방이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라고 그 거기 이제 그 운동권이었거든요. 예, 그 지금도 사람들이. 좌파죠. 이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을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의약분업 추진의 명분이나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정책들을 싹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어떤 계급적인 그런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그 의사 전문가 집단을 갖다가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브루주아 프롤레타리아트 그렇죠. 중에서 예. 의사는 항상 브루주아 계급을 상징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예.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의사들의 어떤 그 프로페셔널리즘, 전문가로서의 어떤 직업 의식과 소명 의식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탈전문화 시켜가지고 어떤 노동자화 시키는 프롤레타리화 시키는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반대하면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대학생 때 가졌던 그런 어떤 그 민중민주주의적인 그런 어떤 논리나 사상 이런 것들하고 그걸로부터 좀 막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그때 처음 참 아이러니하다.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예. 그 전에 우리 예. 운동권들은 민주주의여 만세 하면서 오직 민주주의 외쳐왔지만 실제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민주주의는 그냥 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건설하면 민주주의가 된다. 계급 민주주의. 그렇죠. 민중민주주의죠. 참 아이러니컬하다 생각되는 게 이 병원이 2층에 있는데 올라오면 시간 여행을 오는 것 같아요. 1960년대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1970년대, 80년대 그때 풍경을 다시 보는 것 같고 브로주아 근처에도 안 가시는 분 같습니다. 이 병원 요즘 병원들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병원들이 가보면 항상 이렇게 보이는 신문을 보면은 좌파 신문밖에 안 봐요. 그렇게 화려한 강남 좌파도 많고 의사들이 예. 그런데 이 조그만 면단위에 있는 이 지산위원 홍성주 스님은 전혀 브로주와 같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념으로 사람들을 보는 이 시대, 이 세태에 대해서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 특히 주사파, 그러니까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던 의사들도 김일성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추종하던 세력이 90년대 초반,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에 이제 동구권이 이제 붕괴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철저히 어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 그 북한이라는 존재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애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구권이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으면 어떤 기존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던 이런 것들이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유럽식 사민주의라든가 좀 어떤 노선과 정책을 대안적인 게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대안을 모색을 하면서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말하자면 운동권 운동권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 지도부의 입장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 뭐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더욱더 막 극렬화되죠. 그러면서 한민년이죠. 학생 전대협을 이어받은 한 대협인가? 한총련. 예. 한총련의 어떤 아주 극자적인 그런 저희들은 유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사 사이도 똑같이 이념적인 이런 풍파를 겪었나요? 이제 대중적인 차원에서 그러진 않았지만 일부 이제 소수 지식분자들 내에서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지향과 추구 이런 것이 굉장히 심했죠. 올해 참 우리가 특별한 사건이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 중에 선봉 중에 선봉이었던 최대집 예. 선생님이 지금 예. 의협 회장이 됐어요. 이 현상은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료계는 2000년대 그 의약분업 투쟁을 통해서 좀 개원이들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개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직업의 형태가 굉장히 독립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자유지향적인 그런 가장 눈치를 보는 사람이 적지요. 그렇죠. 예, 자기의 보이스를 낼 수 있는 아주 그렇죠. 특별한 그런 면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참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긴 그런 한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온갖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도 문재인 케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문케어. 한마디로 의약분업 때도 그러니까 전국민 의료비 중에서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되는 비율이 그때도 60%였어요. 그걸 이제 말하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진료를 하고 그러면 거의 90% 이상을 그 보험 회사가 다 커버를 해주거든요. 예? 본인이 부담하는 저기는 그만큼 적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험비가 좀 비싸서 그러지 보험만 들어놓으면 자기가 막 중병을 앓게 된다, 암에 걸린다든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저기를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률이 그러니까 40%라는 얘기거든요. 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률이 60% 정도뿐이 안 되고 본인 부담금이 40%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의약분업 당시에도 그게 60%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60%한 후반 정도 이 정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보험이 아닌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 그 급여 확대 정책, 의료보험 확대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초음파, CT 계속 그 정부에서는 그동안 의료보험 적용 예외됐던 그런 의료 영역을 자꾸 그 공단 그러니까 의료보험 영역으로 자꾸 이렇게 저기를 해서 끌어들여 왔거든요. 의사들 대신 부담이 더 늘었죠. 그런데도 아직도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풍선을 이만한 걸 놓고 이게 전체 그 의료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 때 여기서 한쪽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그 보험 진료 그러니까 정부가 관장하는 그 보험의 파일을 그 영역을 자꾸 이렇게 넓혀가다 보면 이쪽 비보험 그 의료 부분은 작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일종의 맞아 풍선을 옆에서 이렇게 누르면 이 누른 부위는 들어가지만 다른 부위가 팽창돼 가지고 전체 저기는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념이 물들면 현실적으로 해법들이 참 잘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 정말 중요한 의료 분야는 의사들이 인기가 점점 없고 비급여가 많은 그런 분야만 이제 인기가 그렇죠. 많아지는 건 참 예, 슬픈 일이에요. 지금 보시기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예. 맞아요. 2000년대 의약분업 실시할 때도 60%였는데 지금도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보험 적용을 확대를 안 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수가의 문제라는 거죠. 수가에. 그러니까 병원들이 자꾸 이 정부가 그 보험 분야를 보험 적용 급여를 확대하는 만큼 병원이나 의사들은 비보험 분야를 자꾸 더 넓혀왔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그 의협에서는 그 최대집 우리 그 대표가 지금 의협 회장이 돼서는 그 대중에게 가까이 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현상은 그래도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일반 국민들은 의사들이 되게 특권층이라고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태극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었던 것은 이런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입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동인에 의해서 이번에 그렇게 열심히 태극기를 들고 탄핵 반대 운동을 하셨던가요? 이제 그냥 시민이죠. 한 시민으로서. 애국 시민.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저 이제 과거 학생 운동권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건국 70년, 자유민주주의 헌법 70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기념하거나 그런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정권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입장이 바뀌셨어요? 그게 이제 저는 대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한참 그 주체 사상이 이제 유행을 했죠. 들어올 때 거기 이제 특히 수령론
뭐 이런 거 저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는 70년대 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딱 정해진 커리큘럼에 의해서 어떤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어떤 가령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라고 하면 그 문제를 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후배들은 이제 그런 입장이 아닌 거죠. 딱 정해진 커리 내에서 그냥 그대로 주입식 교육을 받는 거죠. 그때 그러면 근데 수령론을 부정적으로 보신 거예요? 좀 맞아 황당하다고 생각을 그 하는 당시에도. 거죠. 예. 예. 근데 이걸 제대로 토론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싹 전체 그 대중들을 거의 다 장악을 했죠. 활동가들이 예, 예. 그걸로 싹 그냥 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이 수령론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너무나 황당한데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마이너리티가 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기 꽂혀 있는 책들이 시대정신 시리즈가 쭉 있어요. 시대정신이라는 네. 그 잡지 지금은 개간지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저 잡지하고 저도 굉장히 깊이 관련이 있었어요. 한때는 글도 쓰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시대정신 그룹이 주류는 대부분이 촛불을 들었거든요. 예. 그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수령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전향을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온 가장 열심히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그룹이었는데 이번에는 탄핵 국면 때는 탄핵을 찬성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하야를 요구하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해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향을 하면서 그 주사파 김영환 씨 그 그룹의 주사파 운동권들이 전향을 하고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막 그 박수를 많이 쳐줬어요. 저도 그래도- 많이 도와주려고 애를 예, 썼죠. 근데 이번 그 촛불 그 탄핵 사태를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맞아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전향을 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행정관으로 계셨던 그 전북대 후배인 허현준 예, 행정관 같은 경우는 또 입장이 달라 보였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예. 그러니까 그 그룹 내에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후배 그 그룹 속에서 좀 후배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으로 조직 자체에서 이제 민주화가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더라. 북한이다. 북한 민주화 선언. 그러면서 이제 방향 전환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조직적인 그런 어떤 방향 전환 자체가 정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때 말하는 민주화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이번 탄핵 사태 때 드러난 여실히 거죠. 드러난 거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영환 그룹의 어떤 그 리더 주도 그룹이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 혁명 전략에서 이제 북한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어떤 노선 전환을 할 때 그것을 전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거죠. 전향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노선 전환을 통해서 아까 허현준 행정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그룹에 속해 있는 후배들 속에서는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정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개인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정말로 이렇게 바뀌는 그 뼈아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전향이라는 게 가능한 거지. 사실 실존적인 거예요, 전향이. 그렇죠. 누가 강요할 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굉장히 개인적인 건데 예. 사실 미국 이제 헌법에 나오는 디모크라시, 민주주의, 뭐 미국 헌법은 리버티, 자유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지만 그 맥락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다 독재를 하게 되고 뭐 계급 민주주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각 개인의 각성을
배경으로 해서 개인에게 권리를 다 주는 개념이 기본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헌 때 그런 이유로 자유를 빼자는 것이 그러니까요. 들킨 거죠, 사실은. 논리가.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 운동권들이 학생 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면 민이 주인 되는 것, 하나의 어떤 그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는 민이 주인 되기 위한 방법론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 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이 사람들은 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그렇죠. 않고. 예. 예, 예. 그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 그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 맞아 기본적으로 집단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방법적인 예, 예. 그 고민이 전혀 없이 당위적인 어떤 목적이라는 거죠. 그냥 민이 주인 된다. 민이라고 하면 민을 대표하는 건 민주가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고 보니까요.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김일성 수령론을 지금도 인정하는 그룹이 있어요. 뭐 아마 청와대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수령론까지 인정을 하고 전체주의 체제도 유지를 해주면서도 민주주의를 말을 하는 게 이 양심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양심의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 사태 때 시대정신 그룹이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은 정말 그 시대정신 그룹의 어떤 주도 그 그룹 내에 아주 중대한 그 실책이자 한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로 좀 조언 좀 부탁합니다. 이제 그 문제로 제가 잘 아는 저희 이제 전북대 후배하고도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아주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싸운 거예요? 전화상으로 막 전화상으로 폭력은 없었죠.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말하자면 내가 이제 민중민주주의에 대해서 막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묻는 질문이 민중민주주의가 왜 나쁘냐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계급주의적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민중이라는 그렇죠. 것은 부르주아 어떤 계급을 삭제한다. 그렇죠. 사실 의사들이 항상 주목의 대상이었죠. 근데 의사들이 별로 부르주아도 아닌데 그런 식의 사유 자체가 특정한 어떤 존재들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 결국은 수령주의를 부르는 전체주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심각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선생님, 저희가 오늘 시간이 정말 많으면 이 얘기만 거의 한 2시간은 하고 싶은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이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방해를 계속 할 수 없어서 이 시간을 좀 통해서 그 후배들에게 좀 따뜻한 조언 좀 부탁합니다. 어떤 집단적 사고, 진영 논리 이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철저히 자기 개인의 문제, 지금 나의 문제에 좀 집중해서 모든 문제를 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이데올로기, 주의, 사상 이런 것보다도 진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그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과 팩트가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진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심지어 집단주의적인 어떤 그 진실에 대한 억압, 이것이 당연시되는 이런 저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그런 저희가
규결하게 되는 것은 결국 전체주의거든요. 그리고 부패함이고 이제 지금 김경수 드루킹 사건의 사건과 주역이죠. 관련해 가지고 집권 여당 내부에 민주당 내부에서 김경수를 막 두둔을 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김경수와 경기도 지사 누구죠? 경기도 지금 현재 이재명 사건을 구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사건이고 이건 김경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부패, 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들이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갖고 김경수 말하자면 김경수를 구해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개인적인 비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생각을 할 때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비리 범죄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때강도적인 어떤 그런 범죄가 우리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칠 것인가? 얼마 전 저희가 VON 논평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 할 때 그때 앞에 공하고 뒤에 공이 다른데 앞에 공사 구분할 때 공은 말 그대로 보편적인 진실에 근거한 나를 넘어선 멸사봉공 할 때 그 공이고 뒤에 나오는 공은 모두 공인데 공산주의 할 때 공인데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모두 공짜를 가지고 집단 이익을 가지고 그것이 공적인 거 그게 대의를 위한 것 이렇게 본다라고 이제 도태호 변호사님 그런 논평을 했었거든요. 지금 노회찬 의원의 죽음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이게 사실은 부패거든요. 정신의 부패.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참 핵심인데 여기가 지리산 언저리예요. 지리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빨치산. 빨치산이 파르티잔이잖아요. 팔티잔십이라는 것이 바로 당파성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당파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안경이 되어서 이 당파성의 안경만 끼면 어떤 진실은 사라진다는 거죠. 바로 이 현상이 한국을 너무 곪게 하고 있어요. 너무 지금 병들고 거의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는데 의사로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사실 저는 지금 너무 아쉬운 게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업방해를 안 하기 위해서 말도 막 자르고 그러는데 선생님 의사로서 지금 이 계급적인 시각으로 계속 사회를 병들게 하고 흑수준이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외롭게 하는 사실 저희야말로 흑수 중에 흑수저 출신이고 그래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모님의 재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제 자신이 흔들린 적이 없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런 계급에 의해서 사고를 이렇게 재단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선생님 한번 이런 병든 사회에 대해서 좀 충고 같은 거 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책을 했는데 한국인의 탄생 카메라로 보여주시겠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 이걸 보여주세요. 만국조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 한국인은 태어났다. 해방한국 한국인은 무엇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말하자면 구한말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또 해방 공간에서 심각한 어떤 이데올로기 갈등을 겪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건국이 이루어졌고 건국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도 지난한 어떤 투쟁 과정이거든요. 제주 4.3 사건이 그 과정에서 건국 과정에서 일어났던 대구 폭동 자유를 지키는가 그렇죠. 이 이슈였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우리 대통령이 주도로 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그건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성립이 된 것이거든요. 처음으로 우리 조선 백성들이 그야말로 자유인으로서 자기 어떤 소유권과 자유를 갖는 공화국 시민으로
탄생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일제, 그렇죠. 그전 조선 시대는 왕 밑에 그렇죠. 있고. 예, 예. 사실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자유인이다 이런 것은 불과 7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70년을 지금 이렇게 홀대를 하는데 선생님 이번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건국 70년 행사.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건국 70돌 기념식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지금 내놨잖아요. 크레이지. 그래서 그 이제 시민들이 우리 공화국 시민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자유 한국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는 시민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를 든 아까 제목이 뭐였죠? 우리 여기가 VON 특별기획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과거에 총장님 과거 어렸을 때 학생이었을 때 태극기 들어본 적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동안 사실 우리가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공화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 그런 어떤 아주 잔혹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철저하지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라는 것은 항상 타자화된 국가예요. 나한테 뭐 세금이나 뜯어가고 뭐 허지 상처를 주는 국가. 그렇죠. 상처를 주는 국가. 그리고 맞아. 내가 그 안에서 내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타자화된 국가였는데 이번에 우리 그 운동 586 운동권 어떻게 보면 반 대한민국 세력들이 말하자면 반면교사 역할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역할로 아주 그런-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한테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 이제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넘버드 됐던 태극기가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태극기만 그래서-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나라도 소중해지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건국을 했던 건국의 아버지들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한 그렇죠. 그리고 네. 헌법 이런 것들이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들이 전부 새로운 의미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태극기를 우리가 든다든가 그것도 과거 뭐 어디 뭐 무슨 막 그 정부 주도하는 뭐 행사에 동원돼 가지고 학생 때 막 흔드는 그 태극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그 어르신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 보면 막 눈물에서 막 네, 정말 나라를 눈방울이 사랑하세요. 하고 하면서 태극기를 들잖아요. 그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 국기가 이미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삶의 일부로서 태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건국 기념절 기념 집회도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제가 이제 대전에서 조그만 시민단체를 새로 이제 올 1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단체에서 주도해가지고 대전에서 행사가 있습니까? 예, 가족들이 지금 학교 때문에 대전에 있었죠. 예, 예. 그럼 대전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좀 이제 소개해 주시겠어요? 건국 70돌 기념 그 전야제 그 기념 만찬 8월 14일에 대전에서 건국 70돌 기념 전야제를 하신답니다. 장소가 예. 어딘가요? 계룡 파크텔이라고요. 예, 계룡 파크텔.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참석을 부탁합니다. 저희도 MPK에서도 나라가 이렇게 소중한 날을 잊어버리니까 정말 혼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늘 이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사무실에서 밥을 해먹기로 했어요. 그냥 고생을 해서 뭐 밥을 하면서 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민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날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칠순잔치 대한민국 건국 칠순잔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슬픔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나라를 다시 잃은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런 좀 슬프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못 해왔던 것을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그러니까- 자유민의 각성인가요? 그렇죠. 맞으면 정부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70년
70돌 기념인데 칠순. 칠순 잔치인데 이걸 우리가 그냥 모르고 말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라도 그날을 잊지 않고 기념하자. 이것이거든요. 이런 생각은 우리가 정말 이 한국인으로서 어떤 자기 정체성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타자화된 어떤 국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공화국 시민으로서 내가 그 속에 한 일원이자 주인인 자유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저 밑바닥에서부터 깨닫고 실천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70년대에는 군부 독재와 맞서서 싸우고 80년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도 눈을 뜨시고 이번에 탄핵 사태에 헌정이 무너지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이 사태에서는 눈 감지 않고 자신이 있는 이 공간에서부터 시작하신 분, 프레카드를 붙이고 또 그걸 들고 서울에 올라가서 데모를 하고 지금도 이 병원 입구에는 잊지 말자고 회원 교원 그 프레카드를 붙여놨어요. 사람은 있으다오. 참 저는 이런 분이 계신 게 너무 자랑스럽고 특히 이분이 전라도 사람인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최대집 그 의협 회장님께 통화를 하면서 축하한다고 전라도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애국자들 너무 많고 뭐 심지어 이 정권을 지지한다고 해서 애국자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다 각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만약 모르고 있다면 알아줬으면 좋겠다. 각성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민의 공화국을 그렇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홍성조 선생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와 그 출발, 그 시작의 그렇죠. 위대함을 느낍니다. 홍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뵐 거예요. 오늘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예. 시작만 하고 정리를 하게 돼서 너무 슬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님 저희 던져주시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현재 상황이 특히 어르신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절망스럽고 바로 바로 내일이라도 저 베트남처럼 적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 자체가 우리 그 공화국 시민으로서 우리 한국인들이 다시 깨어나는 일련의 과정이고 앞으로 자유통일로 나아가서 그동안 전체주의 치하에서 70년간 노예의 생활을 했던 북한 우리 동포들을 껴안고 같이 세계 시장을 향해서 자유의 큰 그 바다를 향해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그리고 아주 심각한 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때일수록 정말 우리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다 각자 자기 생활에서 분발하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깨우치고 또 작은 뭐 이번 8월 15일 건국 70돌 기념 행사가 서울 광화문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에 참여도 하고 태극기는 좀 저는 너무 큰 거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원래 우리가 시작할 때 이만한 거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큰 거예요. 예. 근데 요즘 사람이 좀 막 저기 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탄핵 이후에 작은 것도 괜찮아요. 헌재 결정 이후에 좀 막 사람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그래서 이제 태극기가 막 자꾸 커져 왔는데 커져요. 예. 좀 자그마한 거 들고 이제 어떤 상대방이나 옆에 그 동지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큰 거 막 휘둘르면 앞에가 안 보이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태극기 정말 가슴 속에 품은 그런 태극기를 들고 그런 실천 활동에 이렇게 나서 주시고
아직 그런 저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구경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VON 특별기획 태극기를 든 사람들. 제가 지금 목이 메어요. 너무 감동이 있어요. 저희가 전라북도 남원에 직접 찾아와서 큰 태극기를 들었던 우리 홍성 교수님을 만나 뵀는데 여러분 아마 외국에서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영남 호남이 없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부자, 빈자가 없이 우리가 잃었던 나라를 찾은 것이 참 소중하고요. 또 이 잃었던 나라에서 위대한 자유민의 공화국을 이룬 것이 너무 큰 기쁨입니다. 이제 70년 되었는데 이제 새로 시작해야죠. 그렇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 다 이 자유민의 공화국을 누리는 그날까지 지금 동지로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골 산골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VON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좀 보이스 오브 디 MPK. 크게 좀 이루셔서 우리 부정 기성 방송들이 하도 저기 하니까 그걸 좀 대체할 수 있는. 우리는 그냥 한 발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스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